그래서 나는 정말 기초부터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볼게요. ETF에도 투자하는 방법이 조금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안에서 뭐 투자 성향이라던가 그리고 나의 투자 포인트라던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선택지가 좀 다양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국내에 상장돼 있는 해외 ETF라던가 혹은 아니면 그냥 해외 ETF를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방식의 차이도 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선택지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거 한번 좀 오늘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ETF를 요즘에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좀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개별 종목을 공부하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의 종목들을 좀 모아놓은 ETF를 좀 사자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변동성, 당연히 개별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변동성은 더 큽니다. 근데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상장 지수 펀드죠. 그래서 ETF는 정말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 개별 종목들이 있죠. 개별 종목들을 이제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그 바구니를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ETF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 안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뭐 비율이나 이런 거 별로 이제 비중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요. 개별 종목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뭐 한 1년 동안 만약에 100% 올랐다고 칠게요. 네, 그럼 100% 올랐을 때 뭐 ETF, 이 엔비디아가 포함이 돼 있는 ETF에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은 100%까지 당연히 수익이 안 나겠죠. 네, 근데 그래도 ETF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좀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좀 축소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개별 종목보다는 뭐 하나의 어떤 바구니, 예를 들면 뭐 로봇 ETF를 사고 싶어, 로봇에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 로봇에 관련된 어떤 뭐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게 ETF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하시는데 좀 개별 기업을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다던가,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좀 끌고 가고 싶다던가 라고 하시는 분들은 ETF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내가 죽으면 현금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꽤나 많은 분들이 좀 S&P 500의 어떤 ETF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이 ETF를 그러면은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 좀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봤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이 역대 그 연평균 수익률이 10.49%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S&P 500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진 게 20년대인가 30년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연평균으로 해서 항상 10.4% 정도 수익률이 나왔다더라라고 지금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어쨌든 한 10% 정도 연평균 수익률로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뭐 자녀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나의 아기가 태어나서 뭐 이 애한테 뭐 ETF를 선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매년 뭐 2천만 원 정도 사줬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2천만 원 사놓고 냅뒀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게 60년이 됐을 때 정년 퇴임을 하는 시기가 됐을 때 매년 연평균 10%씩 복리로 쌓이잖아요. 이게 주식이 가장 큰 장점이 복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리로 2천만 원 넣어놨어요. 그럼 60년 뒤에는요. 그냥 가만히만 냅둬도 79억 원이 돼 있다더라. 라고 좀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할 때는 뭐 80억 원의 부자가 돼서 이제 나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이상적인 ETF의 어떤 좀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매력적인 점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ETF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 ETF.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국가는 망할 리가 없고
그리고 망할 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어쨌든 망할 리가 없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가장 세계적으로 1등 국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들어진 특히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적되는 복리를 좀 누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가장 대표적인 ETF, 좀 안정적인 ETF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ETF에 투자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그러니까 해외 ETF 예를 들어서 뭐 추종하는 뭐 스파이 ETF나 뭐 QQQ 이런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 이런 ETF들을 한국의 그 증권사들이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국내 증시에 상장을 시켜놓은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타이거나 에이스, 솔 이런 식으로 증권사 이름별로 좀 앞에 붙는데 뭐 그것들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분배율도 조금 다르고요, 수익률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있고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두 가지의 장단점이 꽤나 뚜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단점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요, 장점은 가장 대표적인 게 간단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 뭐 한국 국장을 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하기는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냥 종목 사듯이 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간단하고 뭐 환전을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다 보니까 가장 좀 간단하고 좋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뭐 해외 상품을 직접 투자를 하려면은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좀 환율이 비싸고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에서는 이게 환차 손에 대한 어떤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걱정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환 해치 상품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이름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고 괄호치고 H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요런 애들이 환해치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애초에 환율의 어떤 변동성을 좀 제거해서 환율을 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고요. 대신 단점은 있죠. 환을 해치를 해주니까 오히려 뭐 환차 이익에 대한 어떤 수익도 포기를 해야 되는 거. 환차 손은 좀 없겠지만 그런 우려감은 없겠지만 이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운용 보수나 이런 것들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환해치 상품도 존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좀 간편한 게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양도소득세가 없고 그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만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죠. 세금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항상 이제 이득을 보면은 돈을 내야 되죠. 세금을 내야 되죠. 국가에 어느 정도 이제 기여를 해야죠. 네, 근데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근데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ETF는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22%. 근데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5.4% 있는데 국내 상장 ETF는 배당소득세만 내면은 됩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매매 차익이랑 배당금을 합산해가지고 나온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그때는 추가적으로 더 그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세금 관련한 문제여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거를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만약에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세금에 대한 게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점, 운용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번 좀 거쳐서 온 그런 ETF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권사가 또 이제 또 담당을 하고 있고 새롭게 출시한 상품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싸요. 그리고 미국 ETF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운용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애초에 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쪽이 조금 더 그 수수료가 훨씬 더 저렴한 편에 속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수수료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애들이 조금 더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뭐 환율입니다. 이것도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환차 이익에 대한 기대까지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ETF 대비해서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운용 보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것도 장점,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단점은요,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환차 손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단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환차 이익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떨어지면은 환차 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지금처럼 좀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좀 미국 그 달러로 환산해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거에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얼마나 환율이 좀 변동성이 나올지 이런 것들도 조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머리가 아픈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인데 해외에 직접으로 투자를 하면은 이건 뭐 종목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양도소득세 22% 그리고 배당 소득세도 15.4% 내야 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긴 해요, 수익에서. 네, 근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세금이 좀 제일 큰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만 그 우리가 그게 있어요. 뭐 특수 계좌들이 있잖아요. ISA 계좌가 있고 뭐 IRP 계좌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 뒤에다가 정리해 놓긴 했습니다. 이거 그 ISA 계좌 이번에 그 뭐죠? 수정된 거, 개편된 거 그거 기준으로 좀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서민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그 적용되는 수준이 좀 다릅니다.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시고 내가 해당되는 그 구간이 어딘지에 따라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ISA 계좌 그 기준이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이 IS 계좌의 좀 장점이 뭐냐면 일부 그 뭐죠? 어느 정도 규모 정도까지는 비과세를 좀 해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 수익이 200만 원까지는 뭐 괜찮은 거죠. 비과세를 해주니까 거기까지는 IS 계좌로 국내 상장 ETF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이상부터는 해외 상장 ETF로 이제 가는 것도 괜찮은 좀 두 개로 분리해서 뭐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있다라는 것들 생각을 해보시고 연간 투자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하는 거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ISA나 IRP 계좌라는 특수 계좌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그 ISA 계좌랑 IRP 쪽이 그 해외 직접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돼 있는 해외 ETF만 투자가 가능해요. 해외 ETF를 직접 투자가 안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 계좌 한도 이상 그리고 그러니까 이 비과세 한도 이상이 되는 금액일 경우에 그 이익이 그리고 만약에 그냥 매달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기 때, 신생아 때 혹은 뭐 성인이 되자마자 뭐 일부 돈을 사놓고 네.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뭐 매달 혹은 뭐 1년에 얼마씩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사놓고 그냥 냅두는 그냥 정말 초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모아나가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환율도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환율이 쌀 때 사고 뭐 그 비쌀 때 사고 뭐 쌀 때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 누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하시고 몇십 년 동안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환율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달러 투자가 좀 목적이신 분들 달러가 좀 싸. 그래서 환차익을 좀 나 보고 싶어. 그리고 지금 이런 김에 좀 투자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하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ISA 기준이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그 돈도 다 계산을 해놨거든요. 요거는 보시고 그리고 ETF 관련해서 자료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자료 구하는 방법인데 ETF.com 이라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 그 미국 주식
네, 미국 ETF 중심으로 좀 찾아볼 수 있을 만한 ETF 사이트고요. 근데 이건 다 영어로 돼 있거든요. 물론 뭐 지금 요즘에는 뭐 홈페이지를 한글로 다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 좀 불편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한글로 좀 보고 싶다, 편하게 보고 싶다, 국내랑 해외 대표적인 ETF 뭐 정보 비교도 해보고 싶고 좀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ETF 체크라는 사이트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돼 있어요. 뭐 보기에도 편하고. 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ETF 스크리닝, 그러니까 ETF 뭐 좀 나의 기준에 맞는 ETF를 선별하고 싶어. 예를 들면은 뭐 총 운용 자산이나 거래량이 어느 기준 이상 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하고 ETF를 선별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들 있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뭐 핀비즈라던가 뭐 베타피, 네, 아무튼 이 ETF 데이터베이스, 네, 여기 사이트들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주로 핀비즈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귀찮아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TF는 확실하게 기준이 좀 있으셔야 돼요. 모든 ETF를 그럼 다 사도 되냐? 미국에 상장된 ETF는 다 안전하냐? 절대 아닙니다. ETF 투자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거래량 없는 ETF들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팔 수도 없어요. 네, 사는 건 사더라도 나중에 팔기도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총 운용 자산, 규모거든요. 총 운용 자산이 AUM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이게 10억 달러 이상은 최소한 돼야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ADB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거래량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거래량도 이제 10만 이상 정도 되는 거 최소한. 이게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네, 이 정도 기준 이상의 어떤 ETF들을 선별을 하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은 대표적인 ETF 또 뭐가 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국내 상장 해외 ETF 그리고 해외 ETF 이렇게 두 개로 좀 구분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일단 대표적으로 여기 뒤에 이름 붙어 있죠. S&P 500, 나스닥 100, 다우존스 이렇게 이름 구분이 되시죠? 네, 뒤에 이름을 보면은 얘가 뭐를 추종하고 있는 ETF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는 이 증권사, 이걸 운용하는 운용사의 이름이 붙고요. 뒤에는 얘가 뭘 추종하는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뭐 KB스타, 타이거, 뭐 이런 식으로 뭐 에이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S&P 500을 추종하는 거, 그리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거,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세 개로 대표적인 미국의 3대 지수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오래된 그런 ETF들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타이거, 에이스, KB스타 이렇게 세 개를 좀 대표적으로 S&P 쪽에서는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쪽에서는 솔이랑 에이스랑 타이거 이렇게 세 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비교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거 ETF 체크라는 사이트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왼쪽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뭐 아무거나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왼쪽에 이거 점 3개 들어가시면은 여기 밑에 ETF 비교라고 탭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S&P 500, P500, S&P 500을 찾고 싶어요. 지금 아까 에이스랑 S&P 500, 에이스랑 또 뭐 코덱스도 있긴 한데 타이거를 볼래요. 네, 타이거 미국 ETF 그냥 이렇게만 두 개만 한번 비교를 해볼까 봐요. 여러 개 되거든요. 뭐 4개까지도 되고 5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3개 이상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2개가 쭉 비교가 나와요. 기준별로. 운용사 어딘지, 뭐 상장일 언제인지, 그리고 순자산 아까 좀 기준 이상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순자산 얼마인지, 그리고 뭐 배당 얼마 주고 있는지, 수수료 얼마인지, 뭐 세금, 수익률은 지금 얼마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뭐 괴리율도 나오고요. 거래대금, 거래량, 추적 오차율 이거 다 비교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요거를 통해서 이 안에서 선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S&P 500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는 한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여기 밑에다가 제가 써놨어요. 여기 요거 있죠. 시가총액, 실부담 비율, 추적 오차율, 분배금, 수익률
이렇게 한 5개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요 정도만 보셔도 좀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시가총액이 뭐 높으면 좋겠죠.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부담 비용은 적으면 좋겠죠. 이거는 실제로 내가 직접 그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거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직접적인 비용하고 간접적인 비용을 합친 거를 실부담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직접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운용 보수들 요런 것들 이제 너무 글씨가 악필이네요. 네, 운용 보수 요것도 좀 포함이 되고요. 뭐 매매 수수료, 뭐 세금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돼요. 간접 비용에는 뭐 추적 오차율, 추적 오차로 인한 비용 이런 것들 포함되고요. 뭐 매매 스프레드도 포함되고요. 환전 비용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실부담 비용이에요. 그래서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그래서 이건 당연히 낮은 게 좋겠죠. 작은 게 좋아요. 시가총액은 높은 게 좋고요. 실부담 비용은 작은 게 좋고요. 추적 오차율은 말 그대로 실제 수익률하고 이게 그 미국에 있는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수와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네, 그래서 이 실제 수익률과 ETF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추적 오차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ETF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 기초 자산을 잘 따라가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적 오차율은 당연히 작을수록 좋습니다. 분배금은 많이 줄수록 좋겠죠. 이거는 뭐 ETF의 배당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도 당연히 높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다 모든 것들 5개를 다 완벽하게 1등을 하는 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뭐 3개 정도는 이 뭐 타이거가 1등을 하는데 나머지 2개 정도는 뭐 에이스가 1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수익률이랑 분배금이랑 뭐 추적 오차율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 3개 품목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그 운용사의 상품을 고르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이트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ETF는 스파이, 슈드, QQQ 입니다. 3개. 스파이는 S&P 가장 대표적인 이것도 다 아까 ETF 쪽에서 그 ETF 체크해서 볼 수 있고요. 스파이는 S&P 추종하는 이 가장 대표적인 그 해외 ETF고요. 슈드는 다우 배당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배당을 좀 노리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ETF가 슈드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거의 좀 대형주들 그리고 우량주들 이런 애들 위주로 좀 담아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배당을 좀 추구하는 사람들, 안정성을 꾀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그래서 뭐 이제 뭐 월급, 뭐 제3의 월급 이런 것들 받고 싶은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선택을 하는 ETF예요. 네, 그리고 QQQ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ETF입니다. 나스닥 100 ETF. 네,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대표적인 ETF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